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구체화시켜서 39쪽. 자, 세기별로 나오면 4세기, 5세기, 6세기가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자꾸 반복하게 돼 있지, 이 교재가. 자, 4세기는 중국이 무슨 시대다? 5호 16국 시대.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나온다? 전진, 동진. 대체적으로 어떤 왕이 이 시대에 해당된다? 미천왕부터 광개토 대왕 요 시기. 자, 그리고 또 연도를 써놨죠.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왕업적 할 때 나오는 건데 연필로 잠깐 표시를 해놓으면 자, 미천왕 있지. 미천왕 311년은 서안평 점령, 13년은 낭랑, 14년은 대방 죽출. 자, 이거는 결국은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미천왕 때는 서안평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한 구년을 최후로 축출합니다야. 근데 한 구년은 낭랑은 미리 봤죠. 근데 대방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그래서 낭랑 대방군 축출 이렇게 읽으시면 돼. 연도는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말고. 그래서 서안평 점령, 낭랑 대방 축출. 이거는 한 구년 축출. 고구원왕 때. 그거 중요하지. 고구원왕 전사. 누구의 침입으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전사.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 때가 이때 어디로 진출하는 때다? 요서만 동그라미. 요서. 그 다음에 소수리망 있죠. 거기 372, 373년인데 그게 뭐냐면 태, 불, 그 다음에 율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소수리망은 딱 세 개만 외우는데 세 개만 외우면 되는데 태학, 불교, 율령반포 이런 소리야. 소수리망 때 연도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태불율 그렇게 외워버렸다 하세요. 태불율, 태학, 불교, 율령. 그 다음에 침류왕 밑에 384니까 고구려의 태학, 불교, 율령. 그거보다 뒤지 불교야. 불교.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 그때 불교가 수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있죠. 광개토대왕에다가 요동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요화동쪽, 요동 진출하는 나라는 일단 고구려, 광개토대왕. 요서 진출, 요하 서쪽 진출은 일단 백제, 근초고왕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외구격퇴, 그거 중요하다. 외구격퇴.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다 몇 세기의 사실이다? 4세기의 사실이다. 4세기에는 어느 나라가 일단 전성기다? 백제가 먼저 전성기가 온다. 4세기 말부터는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할까? 광개토대왕 생각하면서 고구려. 자, 그래서 두 왕이 중요한 거야. 4세기는 근초고왕과 광개토대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로 갑시다. 5세기는 남북조 시대, 북이 송이라는 나라가 나왔지. 자, 5세기 가장 중요한 왕, 장수왕이다. 5세기는 어느 나라가 전성기 때다? 고구려가 전성기 때다. 장수왕, 중요한 왕입니다.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평양천도. 하나 더 추가한 거지. 광개토대왕 능비 건립한 사람, 장수왕. 평양천도한 사람, 장수왕. 평양천도의 결과, 비운을지, 나제동맹.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백제 수도로 쳐들어가. 한성 점령, 계로왕 전사, 한강 차지. 그 다음에 곧바로 웅진, 천도. 그 다음에 웅진 시대의 동성왕과 소지마르칸 사이에 뭐가? 결혼, 동맹. 그래서 지금 나열한 그 사실들이 몇 세기의 사실들이다? 5세기의 사실들이다. 그 다음에 6세기. 6세기는 여전히 남북조 시대. 이때는 중국이 양나라가 나와야 돼. 그리고 6세기 말에 수가 통일을 한다. 자, 6세기의 주요 왕들은 어떤 왕들이다? 문영왕, 성왕, 지증, 법흥, 진흥왕. 요 5사람. 내용이 많죠? 5사람이지만. 자, 그러면 6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왕 때 뭘 먼저 한다? 사비천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한강 점령 551년.
이때는 공동으로 점령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자, 버풍왕 때도 6세기란 소리지. 대가야와 결혼동맹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버풍왕 때 또 뭐가 있어? 금간가야가 멸망하는 때. 그게 먼저겠지 일단. 자, 그게 먼저다. 그 다음에 사비천도로 간다.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에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한강을 공동으로 점령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신라가 한강을 단독으로 점령했다.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그 다음에 대가야가 멸망했다. 이 정도. 아까는 막 비서까지 했지만 나중에 하자고. 자, 그래서 요 사실들이 주로 몇 세기? 6세기의 사실들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요 3세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있지? 그것도 하나 정리해 놓읍시다. 요것도 문제가 나와, 요새는. 첫째, 무슨 책? 삼국유사라는 책이 나온다. 삼국유사. 그리고 아예 써놓으세요, 연필로. 이거는 고려 충렬왕 때야.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이련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이야. 그거하고 자꾸 비교하는 책이 삼국사기라는 책이지. 삼국사기.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역사서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야.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신라를 시기 구분을 해놨다고. 근데 그 시기 구분한 거를 정리를 좀 하시는 거야. 자, 이 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왕을 부르는 칭호. 왕, 칭호를 기준으로. 왕, 칭호를 기준으로 신라를 구분한 책은 유사야.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왕이 될 수 있는 혈통, 신분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 바뀌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를 먼저 보면 신라는 왕호가 자주 변천했거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뭐냐면 상고기. 상고기는 뭐다? 거서관. 자, 거서관 줄.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움 줄. 그 다음에 이사금 줄.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마릿간으로 가는 거야. 마릿간으로 불렸어. 마릿간. 그 다음에는 마릿간.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했어.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했어. 그래서 이걸 중국식 왕명이라고 한다. 중국식 왕명. 중국식 왕명.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한 거야. 왕.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다? 불교식 왕명. 불교에서 왕을 이름을 따와. 그래서 그걸 불교식 왕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로 간다? 시호로 간다. 시호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어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라 왕호 변천이야. 그래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릿간, 중국식 왕명, 불교식 왕명, 시호 시대. 그리고 뜻을. 자, 거서관은 무슨 뜻이다? 군장. 차차웅은 뭐다? 제사장, 샤먼의 뜻을 갖고 있다. 거서관과 차차웅 이런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제사 기능과 정치 기능이 분리됨을 의미한다. 줄. 이사금은 연장자란 뜻인데 연맹체 장의 뜻을 갖고 있어. 연맹체 장. 그럼 연맹체면 중앙에 왕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때 왕을 어떻게 이사금으로 불렀다는 소리고, 이때는 왕이 어디서 나온다? 박석김 줄. 그러니까 박석김 세성에서 교대로 배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칭호 사용한다? 마릿간. 마릿간은 무슨 뜻이다? 대군장.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반드시 대군장. 이렇게. 그 이때는 어디서부터 왕이 나온다? 김씨에서 왕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뜻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반드시. 거서관은 군장, 우두머리. 차차웅은 제사장. 이사금은 연장자, 연맹체장. 마릿간은 대군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신라를 시기 구분한 책이 바로 뭐야?
삼국유사거든.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유사는 뒤에 고가 붙어야 돼. 상고, 중고, 하고. 그래서 상고는 어떤 시대를 상고라고 했냐면 유사에서 거서관부터 중국식 왕명시대. 거기 상고라고 돼 있지. 맨 처음에 맨 앞에 상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중국식 왕명시대. 그럼 어느 왕 때까지란 소리입니다. 지증왕 때까지란 소리지. 자, 그래서 거서관부터 지증왕까지 중국식 왕명시대까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상고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상고기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왕들은 필요 없고 마리간부터 기억하면 돼. 마리간 시대 세왕 정도는 기억해. 뇌물, 놀지소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왕칭을 사용한 사람 지증왕. 이 네 사람 주로 물어보는 거다. 상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상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마리간 시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중국식 왕명 시대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위의 부분이야. 자, 그래서 마리간 시대는 뇌물, 눌지, 소지까지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중국식 왕명 시대 해야지 지증왕 딱 해야 돼. 근데 상고하면 합쳐서 물어보는 거니까 상고하면 지증왕까지 답을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중고기는 어떤 시대다? 불교식 왕명 시대라고 했다. 불교식 왕명 시대를 중고기라고 했다. 자, 중고식 왕명 시대는 주요 왕이 법흥왕, 진흥왕, 진평, 선덕, 진덕, 여왕. 여기까지가 대충 주요 왕이 되거든. 자, 그래서 요 때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 불교식 왕명 시대라고 한다. 정확히 중고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시기는 삼국유사 기준대로 중고기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불교식 왕명 시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근데 답은 똑같다.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삼국시대는요. 주로 요 삼국유사 기준으로 잘 물어봐. 상고기에 있었던 일은 그 다음에 중고기에 있었던 일 이렇게 구분 크게 하고 나눠서 마리간 시대, 중국식 왕명 시대, 불교식 왕명 시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덕여왕 다음에가 무열왕이거든. 그래서 무열왕부터 망할 때까지는 시호시대 해가지고 하고라고 한다고. 그건 대충 통일신라 시대니까 그때나 중요하지 삼국시대는 요 상고 중고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국유사에 관한 기준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는 뭘 기준으로? 왕혈통.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있다. 자,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상대라고 했다.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상대만 써놓은 거지. 자, 상대는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상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골에다 줄쳐 놓으시면 되지. 그래서 어느 왕까지다? 진덕 여왕 때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가 바로 상대로서 상대란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이거 다 왕들 다 물어볼 때 상대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크게는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 상대의 구분은 통일신라 시대는 몰라도 삼국시대에는 그냥 상대는 요 개념만 알아주시면 된다. 실제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주로 유사의 구분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자, 일단 세 개. 마리간, 뇌물놀지, 소지. 중국식 왕명, 지증왕. 불교식 왕명,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그렇게. 그 다음에 중고, 상고, 중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고로 물어보면 지증왕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개념도 정리하고 요새는 요 부분도 가끔가다 물어보더라고. 자, 그래서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40쪽에 이제 7세기로 가자.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로 간 다음에 이제 7세기의 상황과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세기는 외교 형태가 나와야 돼. 먼저 십자형 외교 줄. 십자형 외교.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7세기는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아. 자주는. 그런데 이제 지문은 나올 수 있어. 자, 십자형 외교가 형성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대립과 친선을 연결해 보니까 마치 십자가처럼 생겼다는 소리지. 그래서 십자형 외교라고 한다. 그래서 요 축을 동서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동서세력. 그래서 동과 서는 친하다. 동서세력.
그런데 이 동서 세력과 또 남북 세력은 대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남과 북은 세력은 친하다. 그래서 동서 세력끼리 친하고 남북 세력끼리 친하고 그리고 요 두 세력이 대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동서 세력, 남북 세력, 십자형 외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동서 세력이 누군가를 줄쳐놓으라고. 동서 세력은 신라와 수당 줄. 남북 세력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자, 그래서 7세기 가면 삼국만 따진다면 오히려 신라가 단독이고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십자형 외교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6세기 말에 중국을 통일하는 왕조가 나온다고. 그게 수나라라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를 이어서 또 당나라가 쓴다고. 자, 그래서 수당이 있는데 수당과 고구려가 뭐 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7세기에 어느 나라하고 전쟁할 때다. 수당과 전쟁할 때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가 남북조를 통일했다. 589년. 그리고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걸 요서, 고구려의 요서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한 거야. 598년. 자,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은 누구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이 된다? 고구려. 그래서 말갈병을 동원해서 요소 지방을 공격한다. 이게 수나라를 쳤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해에 쳐들어온다고요. 수나라가. 그게 1차 침입이거든. 그래서 수문제 침입. 그게 1차 침입이야. 같은 해. 근데 이때는 고구려가 격퇴를 한다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요소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그래서 수문제 침입, 격퇴. 그리고서 이제 수나라를 침입을 막아냈다는 소리는 수가 강대국이거든요. 당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고구려도 강력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의 1차 침입, 수 문제의 침입을 격퇴한 그 자부심에서 이제 역사서를 이때 편찬합니다. 신집 편찬. 그거 별표 쳐놓고 반드시. 신집. 그래서 나중에 문화편에서 한번 더 볼 건데 고구려가 역사서를 편찬했다. 역사서 이름은 뭐다? 신집이다. 신집은 누가 편찬했다? 이문진 줄. 영양왕 때 줄. 이게 어느 때다? 1차 침입을 격퇴한 후 이렇게 자부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침입을 격퇴하고 이제 신집을 편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또 침입하더라고. 문제의 아들이야. 수양제. 2차라고 하면 돼. 2차 침입. 근데 이때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수나라를 아주 몰살을 시켜버리지. 그게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나온다. 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612년. 그리고 한 2차례 침입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막아내.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놔. 고구려가 요소 선제 공격. 1차 침입, 격퇴. 신집, 별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것도 별표. 지금 뭐 했다? 수나라와의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쓴다고. 618년에. 자, 그래서 당나라. 그래서 고구려하고 당전쟁. 당건국 618년 줄. 그런데 고구려가 뭘 축조하기 시작한다? 천리장성 축조 줄. 당 침입에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고구려의 상황은요, 귀족들이 막 다투던 때야. 귀족이 분열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 내분이 심할 때. 그 중에서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거야. 연개소문 정변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거야, 당나라가. 근데 이때도 고구려가 막아낸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안시성 전투. 양만춘을 중심으로. 자, 당과의 전쟁은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당은 당연히 건국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하는 거고, 당 침입에 대비해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안시성에서 막아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수전쟁과 이으면 살수대첩 다음에 당건국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를 맞춰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결론. 7세기에는 고구려가 뭐 할 때다? 물론 6세기 말부터 시작되지만 2년 정도 지나니까 7세기는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가시면 을지문덕이 지은 그게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 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함이 어떤가. 이게 바로 을지문덕이 지은 문학 작품인데 여수장 우중문시 구술. 자, 그래서 이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인데 을지문덕이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대첩과 관련이 있을까, 그럼? 살수 대첩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의 갈등. 그것도 봅시다. 백제와 신라의 갈등. 자, 진평왕, 수, 원광, 걸사. 자, 7세기 십장외가 형성되는 시기의 남쪽 상황.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할 때 남쪽 상황을 물어본다면, 자, 신라는 진평왕 때, 진평줄, 수나라에 원광을 파견해서 걸, 싸, 표를 지어 바쳤다. 줄, 진평수, 원광, 걸사표. 자, 이 말은 이 당시에 이제 신라는 이미 누구와 연결을 도모하더라는 거야. 신라와 수나라와 연결을 도모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백제에 세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에게 영토를 좀 빼앗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야성 합천 줄초나. 그래서 의자왕의 공격으로 신라가 어떻게? 대야성. 이 문장도 가끔가다 잘 나오는 문장이야. 지금의 합천 부근이래. 대야성, 합천 등 40여 등을 탈취당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줄. 자, 그러면 그래서 이때 신라가 위협에 처하자 김춘추라는 사람 있죠? 김춘추를 자꾸 외국에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춘추 파견 거기까지. 그러나 결국은 신라가 또 뭐 한다? 나당 동맹을 결성한다. 나당 동맹을 결성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나당 동맹을 결성해서 당나라하고 신라가 밀약을 맺은 거야. 삼국통일을 하자고. 그래서 결국 신라는 이제 당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당 동맹 결성하자마자 당나라가 군대를 출동시키지는 않거든. 그래가지고 다급해가지고 이제 신라에서 진덕여왕 때 진덕줄, 당, 태평송 줄초나 김범민을 보내. 김범민이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의 어느 왕 때? 진덕여왕 때 당나라에는 뭐 태평성을 지어 바쳤다. 당의 문물을 차장하는 글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분석하지 마시고 일단 문장 위주로 하시면 돼. 자, 7세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십장외교 맞죠?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하는 거 맞죠? 수나라에는 원광을 보내서 걸사표를 지어 바치는 거지. 백제에게 대야성, 합천 등 40여 성을 뺏기는 거지, 신라가. 그래서 김추추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당 동맹 결성되고 결국은 당에는 뭘 바친다? 태평성. 요 정도 계속, 요 정도만 계속. 몇 세기의 상황이다? 7세기.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오시면 돼. 그리고 결국은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할 거니까 그때 보시자고요. 결론은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몇 세기의 상황이다? 7세기.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외교 반드시 기억. 십자가외교. 고구려하고 수단과의 전쟁 있죠? 이 두 부분은 정리를 좀 더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1쪽으로 가자고요. 41쪽으로 가시면 이제 왕을 좀 써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게 해놨지. 자, 줄만 쳐놓읍시다. 자, 태조왕은 뭐 한다? 옥저 동해 게르부 고시 그렇게만 줄쳐놓으시면 돼. 자, 태조왕은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을 처음 시작하는 왕이지. 자, 이때는 옥저 동해 정복 그거 기억하고 이 태조왕 때부터 여기서 왕이 나와. 게르부 고시 그 두 개만.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때는 오부 행정구역 개편, 부자상속, 진대법. 특히 진대법은 좀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우리나라 최초 빈민구제제도야. 그래서 고국천왕 때 실시했던 제도. 그렇게 계속 읽으세요. 오부의 행정개편, 그 다음에 부자상속제, 그 다음에 진대법 최초. 그 다음에 동천왕.
동천왕은 맨 처음에는 위나라와 연합해서 요동의 공손시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서안평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위관국엄의 침입, 그거 쫓아놓으세요. 위장관국엄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느 나라의 침입을 받는 때입니다. 위나라, 그 정도. 미천왕. 자, 미천왕은 두 개. 아까 4세기 할 때 요 왕들은 있었지. 서안평 점령, 낭랑대방 축출.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외우세요. 서안평 점령. 자, 동천왕 때는 서안평을 공격한 거지. 점령하지는 못했어. 점령은 미천왕이라고 해야 돼. 서안평 점령, 그 다음에 낭랑대방 축출은 무슨 의미다? 한군현 축출. 그 다음에 고구원왕. 고구원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원이야, 원. 고국천왕하고 구분해야 되고 당연히. 고구원왕은 자 이때는 이제 고구려가 좀 내부적 위기를 맞을 때거든. 자 그래서 고구원왕은 선비족 모연씨 전연줄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침공을 많이 받을 때야.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 선비족 전연이라는 나라야. 왕은 모용씨라고 해. 모용황 이래도 되고. 이게 어쨌든 모용지 들어가지. 선비족 전연 모용씨의 침공. 위나라 장수 관국엄의 침입. 그건 동총원왕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비족 전연 모용씨 하면 고국원왕.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거지. 이때가 고국원왕하고 아까 어느 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백제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부터 태불율 계속 아까 태불율 그렇게 해. 그래서 소수림왕 때 요 세 개 잘 나와. 소수림왕 때 요건 특히 더 해. 태불율. 그래서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별표촌하라고 그랬지. 자, 광개토대왕은 자 국광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끝에 호태왕이라고도 좋죠. 호태왕. 자, 이 사람은 무슨 왕이라고도 불린다? 태왕 내지는 호태왕 이렇게도 불린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 좋잖아. 그리고 영락 동그라미.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야. 영락. 근데 독자적도 의미가 있어. 보통 바꿔나오면 중국의 연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중국의 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신하라는 뜻인데 형식적으로는 신하의 나라는 뭐야? 독자적인 연호를 못 쓴다고. 중국의 연호를 써야 된다고. 중국의 연호, 독자적 연호를 쓴다는 얘기는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거든. 황제의 나라. 그래서 중국 애들은 자기의 연어만 쓰는 거고 신하들에게는 자기의 연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 삼국시대뿐만이 아닌 거야. 이거는 삼국시대를 포함해서 중국의 연어가 아니라 독자적 연어를 사용한 시기도 있더라는 거야. 중국의 연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건 의미는 뭐냐?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국가, 황제국이다. 대등한 국가라는 의식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독자적 연호를 쓰는 때는 조금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기야. 자, 그래서, 자, 결론. 자, 광개토대왕은 그것도 최초야.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은 외우시고, 독자적의 의미 두 가지. 중국과 대등한 의식.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자, 그 다음에 정복활동. 거기가 별표 쳐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영토 확장에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전성기를 이끄는 거지. 이 위왕 때부터. 자, 어디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했습니다. 만주, 구주춘하, 만주. 만주에 대한 대규모 정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줄쳐놓고 만주에다 동그라미. 자, 요 문장을 누구한테 잘 주냐면 장수왕한테 잘 준단 말이야. 장수왕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이야. 물론 광개토대왕도 백제를 압박하긴 하지만 주로 북쪽을 넓힌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수왕이 아니라 누구로 간다? 광개토대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공략했느냐? 비려, 백제, 후연, 숙신, 왜구, 동부여. 그거 줄. 자, 이거는 결국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활동하면서 다 격파했던 나라나 민족들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일단 읽으십시오. 비려, 거란,
백제, 후연, 숙신, 왜구격태, 부여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장수항으로 가야 된다. 광개토대항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 광개토대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개를 반드시 정리해놔. 그 밑에 있죠. 자, 어디를 압박했다? 남쪽으로는 이 사람도 남하 정책을 했다고. 백제를 압박해서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진출해야 된다? 임진강성까지 진출한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항이 나면 남쪽으로는 어느 강까지 진출해야 돼? 임진강. 근데 생각해보면 임진강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강 맞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강, 여기가 한강 하류라고 하고 임진강은 강 상류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한강 하류까지 진출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임진강성까지 진출. 두 번째, 후연 줄쳐놓고 후연이라는 나라를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했다? 요하 동쪽. 거기가 요동이다.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후연을 격파하고를 그 후연이라는 나라를 북위로 잘 바꿔나와. 북위라는 나라로. 그래서 북위를 격파하고 요동 차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자, 후연을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했다? 요동. 요하 동쪽을 말한다. 자, 그리고 왕을 떠나서 요하 동쪽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고구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동을 차지했다. 요동으로 진출했다. 그러면 무조건 고구려로 가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는 때가 어느 때냐고? 광개토, 대항. 누구를 격파하고? 후연.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더 별표가 왜구격태야. 왜구격태. 그래서 왜구격태. 근데 이때 왜구는 어디에 침입한 왜구냐면 신라에 침입한 왜구야.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어떻게 했다? 격퇴했다. 그래서 그 개관표 할 때 이게 400년 해가지고 이것만 한 거지. 왜구, 격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은 이래. 신라 뇌물마리간 때야 이때가. 신라 뇌물마리간 때 신라의 왜구가 침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뇌물마리간 신라 왕이 고구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 도와준다고. 이 말은 저런 얘기도 돼. 이 당시에 신라와 고구려는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친선관계라고 해야 된다. 물론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친선관계.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격파했던 그 나라나 민족 중에 거란, 숙신, 부여, 후연, 백제 이런 나라 중에 무슨 나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신라는 들어가면 안 돼. 왜? 대립관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뇌물마리간 때 왜구가 침입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왜구를 격퇴시켜줬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 그걸 왜구 격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구 격퇴한 사람은 누구다? 광개토 대왕이다. 그리고 영향까지 써놔. 자, 무슨 말이냐면 왜구 격퇴의 영향으로 왜구 격퇴 이후에 그럼 이 당시에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로 일단 진입을 했겠지.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제 5세기에 어떤 다른 거를 보니까 5세기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한 것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유물이 나오더라고. 결론적으로 5세기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은 유물이 나오더라고. 그럼 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했겠느냐? 그 계기를 따져보니까 왜구격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까지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주둔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 써놓으세요.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왜구가 도망을 가. 낙동강 유역까지 도망을 가. 그래서 거기서 쫓아간 거야. 그래서 낙동강 유역까지 쫓아가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낙동강 유역은 가야 지역이거든. 그래서 가야까지 침공한다. 가야 침공. 왜구 격퇴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때 침공을 받았던 가야가 무슨 가야일까요? 전기가야. 전기가 연맹체. 이때 중심지는 어디라고 해야 돼 그러면? 김해 금강가야. 김해 금강가야. 금강가야. 그럼 왜구격퇴 영향으로 이 왜구격퇴 이후에 이 지역과 이 가야들은 어떻게 되겠어? 침체. 이게 왜구격퇴에 또 영향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왜구격퇴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전기가야 연맹체, 김해 금강가야가 중심지였지만 왜구격퇴 이후에는 이 지역은 침체하고 대신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된 가야연맹체, 후기 가야연맹체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관계토대항은 좀 샅샅이 하셔야 돼. 단독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느 항으로 간다? 장수항으로 가겠습니다. 장수항은 무엇을 건립한다? 관계토대항 능비 건립 414년 그거 줄. 호명그릇 그것도 줄.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실시한다? 남하 정책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다? 평양천도. 자, 그래서 장수항은 비석을 만든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한 사람이다. 이게 먼저일까? 평양천도가 먼저일까? 평양천도가 나중이다. 427년. 요거 중요하지. 그래서 같은 왕이지만 요걸 먼저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관없이 호명그릇 제작 줄만 쳐놓고. 그럼 평양천도는 무슨 의미가 있다?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나제동맹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비석도 있다? 중원, 충주고구려비도 건립했다. 중원, 충주고구려비라고도 요새는 나온다. 충주가 중원이야. 중원고구려비. 고구려비. 자, 그래서 비석 2개. 어쨌든 순서와 상관없이 일단 장수왕 때 비석 2개.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중원고구려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만 가세요. 광개토대왕비가 먼저고 평양천도가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남북조 동시외교.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이때가 5세기니까 중국이 남북조일 거야 분명히. 그런데 고구려는 주로 북조 왕조와 교류하는 나라거든 원래. 그래서 주로 북조 왕조가 이 당시에는 북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원래는 북이와 교류하지만 이 사람은 남조에도 사신을 파견해서 그 나라가 송이야. 그래서 동시교류했다. 그래서 아주 기계처럼 남북조 동시외교. 남북조 동시외교. 반드시 남북조 동시외교. 남북조 동시외교 하면 무조건 장수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조의 대립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다? 흥안역 일대 초원지대장. 그거 줄 쳐놓고 흥안역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것도 요새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야. 자, 정복활동과 관련해서 흥안역을 장악했다. 흥안역이 나온다. 그러면 장수항으로 간다. 광개토대왕은 왜구격퇴, 요동차지. 맞지? 대충 그렇게 한다면 장수항은 흥안역일 때.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반드시 흥안역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했지. 뭐다? 수도로 쳐들어가지.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다? 백세의 수도를 함락했다고. 그래서 한성 함락시킨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이다. 그리고 이 여기를 점령해버린 거야. 이때는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유형을 완전히 차지했다. 한강 하류까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왕이 누구다? 장수왕. 한강 상류 지역까지만 진출한 사람이 누구다? 임진강, 광개토대왕. 한강 하류까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 그걸 한성 함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계로왕 전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이때 광개토대왕은 장수왕은 한강 하류를 완전히 차지하고 더 내려가더라는 거지. 그걸 반영하는 게 바로 충주고구려비란 말이야. 충주가 당연히 한강, 서울 지역보다 더 아래 남쪽 도시잖아. 자,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했다? 남쪽으로는 중원지방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 이 당시에 남쪽 경계선을 그렇게 중령에서 경기 남양을 연결하는 선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중령에서
경기도에 남양만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중령에서 남양만 있는 선까지 진출했다. 요게 바로 어느 동네? 자, 한성, 함락, 한강, 점령, 영토 확장 관련해서 중원, 충주까지 진출. 중령에서 남양만 있는 선까지 진출. 자, 그럼 요건 다 어느 왕으로 가야 된다? 장수왕으로 가야 된다. 임진강이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그걸 좀 한강과 관련해서 그걸 좀 비교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요 두 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자왕 있죠? 문자왕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부여, 멸망. 그래서 부여, 멸망. 그래서 이때가 부여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로 편입되는 거지. 그리고 부여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 망하는 거야.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요 왕들을 이제 공부를 지금은 뭐 세기보다는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간편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 왕들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 그 중요한 업적이 당연히 끼어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고구려의 주요 왕까지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의 주요 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